검찰이 저 모양으로 망가지는 거는 사법부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김앤장 변호사는 대법원장을 가서 만나는구나. 상고심의 그 수만 페이지, 수만 사건 기록 다 보게 만들어줄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판 유연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반드시 시민법관이 참여하는, 이게 다 공개되면 그들만의 영역 안에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초짜 대법관들이거든요. 무슨 법조계 전체의 황제인 것처럼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 이들 한 줄로 서 그러면 딱 한 줄로 쓰는 조직. 군대하고 법원밖에 없고, 과거의 대법원장들 같으면 물러났죠. 그동안은 어찌 보면 권력의 침탈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경우였잖아요. 이번 경우에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윤석열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검찰 실무정의가 전부 다 관에 넣고 뚜껑에다 못을 박아버렸다. 이게 검사들의 얘기거든요.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이번 주에도 법원과 검찰의 기울어진 판결과 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랑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지규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무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영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고, 이른바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을 받았던 룸살롱 향응 검사들은 수사 시작 5년 만에 정직과 견책 등 물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면 10만 4천 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우리는 법이라는 민주사의 무기를 조자룡 헝칼 쓰듯 하는 법 기술자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들입니다.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들의 전횡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논설에서는 날선 언어로 법원과 검찰을 비판해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인데요. 책에서도 설명하셨듯이 우리나라 보수는 사실상 보수가 아니라 극우에 가깝고, 진보도 또 진보 스스로 지금 진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홍길동이 후보 허용을 못하듯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상 논쟁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낙후한 정치 문화,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결국 연원을 따져가 보면은 3당 합당을 하면서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고립시키고 정치적으로 평화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 쪽을 고립시키면서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독재를 지향하는 세력과 나름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 쪽의 세력이 합쳐지면서 정체성이 혼미해지니까 이거를 보수 대연합이라는 말로 명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본인은 정통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진보로 포지셔닝되는, 거기다가 빨간색을 칠하면서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 용도로 활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적인 스탠스는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당 내에서도 논쟁이 일잖아요. 진보적 지향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중도 보수로서의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점을 너무나 헷갈리고 있다. 제대로 된 사상 논쟁이 자리 잡지 못한 이런 낙후한 정치 문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 권력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인 게 지금까지 이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검찰과 사법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듯이 일방이 갖고 있고 그거를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형해화되어 버리고 정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할 때나 토마스 페인이 얘기할 때나 그거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얘기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민주주의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저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봐요. 그분들을 실제로 떠받드는 그 아스팔트 위의 군중들도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왕당파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보이거든요. 윤석열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의 사법관료나 경제관료나 이제 귀족으로 행세하면서 검찰이라는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그 전부터 그들의 민낯을 학창 시절부터 같이 경험하고 또 법조에 있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외쳐왔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과격하다,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게 싹 다 드러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내가 통쾌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이 민낯을 다 받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힌트는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저희 책이 시의적절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얼마나 받아들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저항에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일단 후퇴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건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조희대 원장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깬 거죠. 기본적으로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저항을 한 건데 최근 며칠간 조중동을 보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칭 그 사람들이 보수 언론이잖아요. 이게 보수 언론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왕당파의 어용 기관지일 뿐이지 헌정 질서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사법 불신을 이렇게까지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대법원이 했으면 따라야지 왜 시끄럽게 해 뭐 이런 거란 말이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임무의 영역 안에서의 사법부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토대로 할 때만 권위가 존중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흉기가 되는 거죠. 제가 대중 강연을 할 때 시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사법부는 왜 선출하지 않느냐.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상권분립 체제 하에서 투표로 선출이 되는데 다수파가 장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파의 권리는 기본권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법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임명직으로 구성을 하게 해놓은 거죠. 사법부는 탄생 자체가 국가를 상대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주권자의 의지를 절대화하면서 그거를 지켜내는 역할, 약자나 소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기대는 언덕. 그런데 사법부가 온갖 걱정거리와 혼란을 지금 만들어내는 꼴인데 사법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고 검찰의 공을 이어받아서 유죄라는 상표를 붙여주는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걸로 이자들이 이제 이걸 계속 간주해오고 있었다. 이게 너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의 졸속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물리적으로든 인식론적으로든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왔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 무너뜨려버렸다. 사법부 리스크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를 대법원장이 나서서 입증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제일 제가 놀라고 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요. 시민들이 이제 일체 어떤 그 시스템을 부정했었습니다. 상고유서 제출 기한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송달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이례적인 행동을 또 고법재판부가 일단 보였으니까 저 법비들은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헌법과 법률을 또 완전 무시한다. 더 제가 조금 더 가슴 아프게 놀랬던 거는 그 법조인들이 제가 보기에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법조인들 판사 출신이건 검사 출신이건 간에 법원과 검찰이 제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어왔던 분들이 입은 상처가 더 크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알고 기대했던 자기가 일했던 이 사법부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판사였지만 대법원이 저렇게 하는 걸로 보아 저자들이 상고유서 제출 기간도 보장한다는 확신을 내가 못 갖겠다. 그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상황. 길게 봐서는 정치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면 정당한 권위마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이거는 파시즘의 토양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극우 파시스트들은 서부지법 폭동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스스로 진보지향적이라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파시스트의 맹아 이런 게 자라고 있다는 제가 걱정과 두려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저는 조희대 원장도 그렇지만 9명이나 되는 나머지 대법관들이 놀라운 일이죠 진짜. 이렇게 퇴행적이고 비논리적인 판결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특히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바로 작년에 10월 31일 날 정읍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판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법대 다니던 친구들 보면 대법원의 판결문은 금과 옥조처럼 그렇죠. 외우고 해석하고 특히 전하원 합의체는 뭐 절대적이었죠. 이게 언제 이렇게 무너진 겁니까? 원래 그랬던 건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제 사법농단 과정에서 제가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참 놀랬던 거는 김앤장 변호사는 대법원장을 가서 만나는구나 자기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또 그 결과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또 반영되고 이행되는구나. 9명의 대법관들이 그 주한회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법관들이 대부분이 제 후배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권영준, 박영재 이런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던 후배들인데, 그리고 대법관이 될 때도 그래도 저 친구들은 뭔가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결국에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대법원장 위주의 독선적인 구조, 대법원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법관 최소한 9명 정도는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비민주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겉모습의 민주화를 진행해 온 부작용, 그 과정에서 잠재돼 있었던 여러 모순들이 지금 막 이렇게 고름이 돼서 지금 폭발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정.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참 역사적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가 될 화자인데 어떤 경계를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대통령 직선제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민주화 이전 시기를 군부 독재 시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군사 정권이 행했던 일변도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다시는 군부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워져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군사 독재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전횡을 하지 못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까를 중심으로 87년 헌법을 짰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군이 행하던 그 물리적 폭력을 전제로 한 권력의 행사, 그게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메꾸는 게 법을 앞세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메꾸는 거예요. 판사, 검사, 관료, 추가로 언론, 재벌, 이게 가서 메꾼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에는 거기에 그냥 복속해서 고개를 쳐들면 아웃되는 걸로 공포에 떨면서 어찌 보면 거기에 빌붙어서 살다가 이게 딱 공백에 빠지니까 민주화의 혜택을 그쪽에 다 누리는 거예요. 검찰이 갈수록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재벌은 재벌대로 거칠 거 없이 뛰어다니고, 언론은 언론대로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이걸 너무너무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무임승차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부역을 하다가 그럼요. 대법원 판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군사독재 정권에서. 박정희가 쿠데타하기 전까지 대법관이라고 부르다가 격하시키면서 대법원 판사라고 했거든요. 대법관이라는 호칭을 회복시켜준 게 87년 헌법이고, 그것이 시민의 항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단 말입니다. 민주항쟁의 결과물을 어떻게 지켜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어떻게 인권보장의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으면 지금이 내란 상황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 사법 사무를 군이 관장하는 거예요. 사법 사무가 분명히 침탈되는 상황이었어요. 위헌적인 계엄령이고 위헌적인 포고령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당사자의 수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우리한테 이런 권위와 책임과 이런 존중을 부여해 준 만큼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당신들을 심판하는 사람이고 법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자신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공부 잘해서 자기들이 쟁취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정도의 특권이나 어떤 존중은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니들이 감히 나를 비판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잘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 모양으로 망가지는 거는 사법부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검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잣대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일관하고, 그런 데서 괴물로 진화시킨 책임이 큰데 아닌 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행정처 간부들이 입에 달고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검찰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그동안에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일들을 이제는 감당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는 늘려야 되고요. 본인들 입으로도 기록을 다 본 건지 안 본 건지 지금 계속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꼬이잖아요. 기록을 다 보고 적어도 너희들은 재판을 해라. 그러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맨날 일 많다고 하지 않았냐. 상고심의 그 수만 페이지의 수만 사건 기록을 어떻게 다 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보게 만들어줄게.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 독일이 300명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5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문 대법원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셨는데, 우리처럼 소위 말해서 상고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판사들이 300명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가죠. 사실상 그러면 사심제네요.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들이 각자의 영역을 명확히 해가지고 전문적인 판단을 합니다. 조세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이익한 건가요?
대법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건을 계속 들여다보는 숙련된 법관들이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준다. 이게 상고심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죠. 늘리는 건 좋은데 그럼 늘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진 않죠.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고 배심제 도입을 물론. 하는 게 당연 필요하고 대법원은 어떻게 민주적 원리를 관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항상 삼권분립 체제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판의 유연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부여해줘야 되고요. 그것도 헌법재판소법을 고치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지금은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헌재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사실심에서는 반드시 시민법관이 참여하는 문제. 단순한 배심원의 차원이 아니라 독일의 모델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몇 프로나요? 그거는 재판부에 따라서 다른데 반드시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법조인들만의 성역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의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되죠. 우리는 지금 판결문 찾아보려면 엄청 복잡해요. 절차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한정돼 있고 이게 다 공개되면 이제는 그들만의 영역 안에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뭐든지 특권을 유지하려면 전제가 되는 게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많이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 도대체 기록이 언제 갔고 누가 언제 받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 뭐 그거는 우리가 공개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첫걸음이고 선거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이걸 어떻게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있죠. 근데 그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을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법률 개정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고 우리가 어차피 개헌 논의를 해야 되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은 없애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대법원장 제청권을 뒀던 이유가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조금 사법부를 지키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군부 독재 시절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보니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은덕을 받아서 대법관이 됐으니까 제가 거기에 보은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에 5명이 쓴 보충 의견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와버렸어요. 거기에 신숙희, 박영재, 마용주 여기가 어찌 보면 초짜 대법관들이거든요.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대법관들이니까 충성과 보은의 시스템 이거는 이제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면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8대1로 의견이 갈릴 때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섭니다. 그걸 대법원장의 무오류, 대법원장의 절대적 권위 이런 걸로 지금 사법부가 떠받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장도 원오브댐으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대법관 회의를 주재하는 체어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관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법조계 전체의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대법원장이 딱 그렇게 있는 거예요. 대법원 자체가 비민주적인 기구가 돼 있는 가장 비민주적인 형태로 돼 있죠. 대한민국의 국록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앞사람 뒷사람을 알고 니들 한 줄로 서 그러면 딱 한 줄로 쓰는 조직이 군대하고 법원밖에 없다. 사법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고 잘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헌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하고 또 정치화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 이 탄핵이 늦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나왔었는데 하여간 그것도 좀 숙제인 것 헌재 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헌재도 법조인들만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재 그것부터 철폐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그런데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의 구성 문제에도 이거는 시민들이 추천하고 시민들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는 거는 끊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게 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하위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장이 여기다가 자기 사람을 추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인사권 그러니까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다 갖고 있으면 물론이고 대법관의 제청권 헌법재판관 추천권 이런 거를 가지고 말 잘 듣는 이에게 내가 은사를 베풀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이게 국민 신뢰만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를 맞습니다. 완전히 잃어서 사퇴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법원장들 같으면 물러났죠. 임덕주, 김용철 뭐 많이 물러났죠. 판사들이 적어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너네들이 그러고도 대법관이냐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의 사법파동의 과정에서도. 그동안은 어찌 보면은 권력의 침탈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경우였잖아요. 이번 경우에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사법부의 밑바닥을 그냥 흔들어버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후배 판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 연휴 기간에 쉬면서 자기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북받쳐가지고 그 후배 판사들이 그래도 제 후배들이면 최소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누가 한 명만 깃발을 들면 지금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날 상황입니다. 판사들의 어떤 게시판 글 이런 것들이 연휴 끝나자마자 올라온 거에 되게 주목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 사람들도 논의를 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검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다 망가뜨려 놓은 검찰이라는 집을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마저 심우정이가 전부 다 관에 넣고 뚜껑에다 못을 박아버렸다. 이게 검사들의 얘기거든요. 저한테 직접 제 귀로 들은 얘기인데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검사들이 다 퇴직하고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지금 많이 내고 있고요. 유일한 희망이 한동훈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살 수 있을까. 그쪽에 베팅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많이 했잖아요. 그 바람에 오세훈이 그냥 물을 머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마저도 무산됐잖아요. 그러니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마지막 몸부림은 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좀 손에 쥐고 만들어서 그래도 이것까지는 우리를 쓰시죠. 딜을 제안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이재명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너무너무 그 실체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타협을 하거나 딜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의원들 스스로가 너무나 이 민낯을 받고 또 그런 거 저런 걸 다 넘어서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상황들을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거스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단지 이거를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기소 같은 경우에도 기소 대배심 도입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정말 기만적인 제도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야말로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 원하는 사람 그냥 갖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요약한 자료 보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 나오게 하면서 이게 마치 무슨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제도 개혁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정관 예우도 그렇고요. 그럼 말도 못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이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앞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이 개정하면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 적어도 대법관 이상의 직위에 가서 근무를 하고 나가는 사람은 공무원의 분류로 따져보면 그게 다 정무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장관급에 해당하니까 검찰총장 앞으로는 이제 공소청장, 수사청장, 뭐 공수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관들에게 당신 대법관 하고 싶냐 헌법재판관 하고 싶냐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대법관 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법관이 되면 일도 훨씬 많고 힘들거든요. 현재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지만 누리는 예우는 똑같고 월급도 똑같고 근데 왜 대법관을 원하느냐. 향후에 제2의 인생에서 개업 시장에서 돈의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도장값이 얼마인데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무너뜨려 놔도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물로 평가받는 그런 유도는 좀 되지 않을까. 일본만 해도 정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평판사로 나가더라도 평생 하는 거지 변호사 한다는 생각 안 해요. 세계적으로 이 대법관들 일선 판사는 물론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나가가지고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네. 그건 정말 법으로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거 틀림없이 지네들끼리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위헌이라고 하고 막 하면서 다시 변호사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거거든.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민감도가 높아졌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의 결론 부분에서 리영희 선생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언급하시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양날개를 균형 있게 펼쳐서 더 높은 하늘을 마음껏 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쓰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날이 올까요?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영희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좀 오독하는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이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균형 잡힌 날개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길 너무너무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싹은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책을 낼 때 주로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하고 생각했던 저희 나름의 이제 타겟 독자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거기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좌절 내지는 분노의 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건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근데 그 당사자들도 과연 그냥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낼 일인가 자기들이 분명히 세상의 주역인데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마침 대학생이라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우리가 겪어왔던 정치 현실을 한번 진단해보고 재구성하는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더 바라는 거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밑거름을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